예, 지금부터 대선 공약 평가 교육 문화 분야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는 김영미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상명대학교 김영미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본 그 세션을 마련해 주신 우리 한국정책학회 박형준 회장님, 또 대선 공약 평가 단장을 맡은 이석한 단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시간이 약간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끝나는 시간은 다음 세션 때문에 거의 시간을 좀 맞춰야 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그 발제를 맡은 교육 문화 부분에 그 발제자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원대학교 김영록 교수님께서 아마 발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세 분이 한 팀인데요. 서울대 금현섭 교수님, 또 성균관대 박성민 교수님, 세 분 다 자리는 안 하셨죠? 예. 일단 대표로 그 김영록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요. 또 이어서 정치행정 사법 개혁 분야 공약 평가 결과는 국민대 하현상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같이 해주실 분 같이 공약을 평가하신 담당 그 교수님들은 영남대 박상철 교수님, 그다음에 서울대 이진수 교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발제 먼저 듣고 이어서 토론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성함은 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교육 문화 분야 공약 평가 결과 김영록 교수님께서 해주시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 10분에서 15분 이내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소개받은 강원대학교 행정학과의 김영록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말씀드릴 분야는 이제 교육 문화 분야라고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저희 팀에서 이제 제가 이제 교육 분야를 했었고 나머지 그 교수님들께서 이제 문화 분야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 오늘 자리를 함께 못 해가지고 또 교육 분야만 말씀을 이렇게 드려도 시간이 꽤 지금 이제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문화 분야는 시간이 남으면 간단하게 소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공약 평가 기준인데요. 저희 이제 그 평가단에서 제시된 그 평가 기준은 크게 네 가지죠. 그래서 이제 목표의 구체성,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력, 그리고 지속 가능성, 사회적 합의 가능성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예.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그 각 정당들 공약 수준이 제가 이 작업을 지금 대선 세 번째를 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사실은 공약 수준이 좀 이렇게 정치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정당들의 답변서도 오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작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공약을 좀 치밀하게 좀 보고 싶었는데 일단 제시된 내용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제 오늘은 그 세계 후보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 한 가지씩을 제가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이제 핵심적인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수도권 대학 서열화 완화 그리고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이제 공약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부제가 더 유명한데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이제 굉장히 자극적인 이제 제목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집중 투자하겠다는 이게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이제 슬로건이나 정책 방향이 명확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이나 이제 교원, 연구, 인프라, 뭐 집중 지원 의지가 이제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구체적 실행 방안 이런 것들이 사실 제시되지 않고 사실 이제 공약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제시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얼핏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건데 사실은 이제 3조 원에서 4조 원, 5조 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제 거점 국립대들이 사실은 이제 서울대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 예산이 서울대가 한 2.5배 정도 많거든요. 제가 몸담고 있는 강원대학교뿐만 아니고 전남대, 전북대, 그리고 부산대, 경북대, 충남, 충북대 이렇게 보면은
서울대가 각 대학별로 대학보다 한 2.5배 정도 많은 수준입니다. 근데 그거는 또 여러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사실은 이제 법인화되고 나서 이제 임금 체계도 좀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유연화되면서 재원이 좀 늘어난 편도 있고 사실 그래서 이제 결국 돈 문제인데 이 3조 원의 3조 원으로 추산되는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고등교육 특별회계 이제 고특회계라 그러는데 고특회계가 이제 올해로 이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정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고등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다시 이제 셋업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실행 가능성이나 구체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고, 뭐 공약의 문제, 뭐 상황 적합성을 보면은 사실은 수도권 비수도권 대학 간의 격차는 이제 다들 공감하는 문제죠, 그죠? 현황에 대한 인식이나 이제 문제 진단 이런 것들이 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사례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UC 모델을 좀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긴 한데 사실 UC 모델이 이제 우리나라에 적합하냐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오래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오늘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학의 서열화가 이 단순히 예산 투입으로 이게 해결이 될 것이냐, 뭐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서울대 수준의 예산을 투입했을 때 학교의 수준이 적절하게 확보될 것이냐는 문제, 이거는 또 다른 문제겠죠. 그래서 그리고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취업 시장이라든지 학생 학부모의 선호, 그리고 더 중요한 것도 기업의 선호, 기업의 수요, 이런 이제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이 동원이 되어야지 이 사업 공약이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공약의 지속 가능성을 보면은 뭐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이 공약은 한두 해 해가지고 이렇게 뭐 우리가 의도했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고 굉장히 이제 효과가 이렇게 당장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정책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정권 교체라든지 재정 압박이라든지 지역 간의 이해관계 또 국사립의 어떤 관계들, 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장기적 정책 지속이 가능할 것이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정책의 지속성에 대해서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약의 사회적 합의 가능성도 이제 사실은 이제 사회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대규모 예산 투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사실은 이제 요거는 추가적인 그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세수가 굉장히 이제 제약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재정적 예산의 이제 낭만주의 시대가 끝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 정책 수단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신뢰가 좀 의문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공약 같은 경우는 슬로건은 명확하고 타당하고 정책 수단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문제 해결력이나 현안 인식은 적합하지만 실제 실현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일부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 가능성도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정책의 어떤 장기적인 일관된 추진, 정책 의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공약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두 번째 이제 공약은 생략하고 김문수 후보 공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제 교육 쪽 공약일 수도 있고 사실은 이건 이제 문화 쪽 공약일 수도 있는데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이라는 공약을 이제 핵심적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제 인재 양성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 쪽 연계되어 있고 또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과학기술 쪽 그리고 문화부 쪽 많이 연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AI 대학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정원 확대, 그리고 이제 글로벌 협력, 또 해외 인재 유치, 전국민 AI 디지털 리터러시 확산이라는 세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구체성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목표 인원을 이제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있죠. 20만 명이라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학원 그리고 대학 정원 확대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표에 있는 추진 수단, 정책 대상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편이어서 구체성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연도별 달성 계획이라든지 이 인재가 무엇을 정의하는지, 뭐 전문가인지 활용자인지 뭐 이런 구분이 잘 안 되어 있고, 구체적인 교육 커리큘럼 그리고 예산 배분 이런 것들에 대한 실행 계획이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약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해결 관점에서 보면은 뭐 AI 인재 부족이라는 것은 뭐 다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이제 대학원이나 대학 정원 관련 정원의 확대도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단기간 내에 20만 명 양성의 현실성, 교육의 질 관리, 또 이제 양성되었을 때 이들의 인재 유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약 지속 가능성도 사실 이제 민간 합동 백조 펀드 조성, 그리고 대학원을 위한 뭐 제도적 인프라 확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정책 수단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성은 조금 떨어진다 볼 수 있겠고, 공약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능성은 사실 뭐 논란의 여지는 적은 편이죠. 적은 편인데, 다만 이제 대학 정원 확대라든지 재정 투입 관련해서, 그리고 지역 간의 어떤 교육 격차 문제에서 일부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당연히 산업계, 교육계, 정부, 지자체 다양한 주체 간의 어떤 사회적 논의가 병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우리 이준석 후보 공약인데, 이준석 후보는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밀고 있는 공약 중에 하나가 교권 강화, 교사 보호 관련된 공약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공약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 그 서희초 교사 그 사건 이제 다들 아실 텐데, 교사에 대한 소송 국가 책임제를 이제 제시하고 있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서 교사를 지원하고, 허위 신고에 대해서 무고죄를 강화해서 처벌하고, 또 문제 학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학교에서 책임지고 지도하겠다. 그리고 학생 생활 지원관 도입, 단계적 분리 조치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목표의 구체성을 보면은, 공약의 구체성을 보면은 교권 보호라는 분명한 목적 아래서 구체적 실행방을 제시하고 있는 편이고, 교사가 이제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에 교육청이 직접 소송을 대리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서 교사의 법적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진일보한 공약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정책의 대상, 지원 방식, 기대 효과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목표의 구체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공약의 문제 해결력 역시 그 서희초 사건 등으로 이제 나타난 교권의 침해, 교사의 법적 정신적 부담, 그리고 현장의 어떤 절박한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다만 좀 우려되는 것은 이제 무고죄 처벌 강화가 어떤 정당한 신고, 학생이나 학부모의 정당한 신고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그리고 소송 지원 범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의 어떤 신속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공약의 지속 가능성은 교육청 주도의 이제 소송 지원 그리고 전담 변호사 배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어떤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고 예산의 확보가 이제 필요한 것이겠죠. 자, 그리고 무고죄 처벌 강화는 이제 뭐 이것을 이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풀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이제 법률 개정 그리고 사법부의 협조 이런 것들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건은 신고자하고 교사 간 어떤 균형 있는 보호 장치 마련 이런 것들이 반드시 담보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이제 공약의 사회적 합의 가능성은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약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교사 단체나 현장 교원들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허위 신고 근절이라든지 교사 보호 강화에 대해서 학부모들이나 일반 국민 다수에게도 현재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무고죄 처벌에 대해서 아동 학대 등 정당한 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이런 것들을
일부 논란과 추가적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공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뒤에는 이제 우리 문화 분야인데 문화 분야 공약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정된 내용은 사실 분량이 조금 더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핵심 내용 중심으로 발제를 해주셔서 시간을 거의 잘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 하현상 교수님께서 정치행정 사법개혁 분야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에 정말 귀한 시간에 오셨는데 제 발표가 좀 굉장히 의미 있는 발표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약이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정리하는데도 약간 급하게 좀 진행된 경향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좀 비교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팀이 맡은 부터는 정치, 행정, 사법개혁 세 개 영역을 좀 다 아우르는 이런 공약 분석을 좀 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영역별로 또 뭔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는 한번 또 다뤄볼 필요도 있겠다. 근데 또 현실적으로 나온 공약들이 또 굉장히 있게 유세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또 이쪽 분야 많아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먼저 한번 종합적으로 정치행정사법 쪽에서 이 세 후보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좀 공약을 주로 던지고 있는가 좀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 저희들이 좀 잠깐 좀 내용 두 수는 없는데 이재명이나 이 김문수 후보 두 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여러 가지 갈등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치적 개혁에 관련된 공약들이 이쪽 분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뭐 개헌 가지고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각자 국회의원 뭐 이 소환제도 그리고 또 이제 이 불체포 특권 폐지 같은 것들 쪽 관련된 유사한 성격의 이슈가 될 만한 것들과 약간 공약 경쟁을 하는 부분도 있고 반면에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약간 정치적 개혁보다는 어떤 정부의 효율성을 통해서 어떤 대통령의 권한이나 이런 것도 한번 조정해 보려는 약간 접근을 좀 쓰고 있어서 정치 개혁적인 공약은 상대적으로 약간 좀 더 저희들이 확인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또 김문수 후보 마찬가지인데 계속 이슈가 되었던 가정사회 왜 이게 이 수사권 문제나 이런 검찰 개혁 문제 이런 것들 감사 문제 이런 것들이 두 양쪽 다 중요한 공약으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유사한 형태의 어떤 공약이 나오고 있고 그러나 이제 세부 이제 지방자치와 관련돼서 보면 이재명 후보는 이제 균형 발전 시각에서 이 어찌 보면 자치 재정권을 어떤 높이는 전략, 지방 소멸 관점을 둔 공약을 좀 내놓고 있고 반면에 이제 김문수 후보는 약간 분권에도 초점을 두고 어떤 그런 쪽의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약간 이 자치의 재원을 확보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초점에 두고 공약을 내놓는 특징들이 보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이 여러 가지 형태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공약을 좀 나름대로 영역별로 선택해서 좀 하나 좀 관심 있는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가능한 좀 유사한 형태의 각 후보별로 공약을 선택해 보려고 했고요. 이 보면 이제 국회개혁, 정부개혁, 사법개혁, 자치분권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근데 이제 뭐 국회의원에 관련된 건데 일단 표현만 이렇게 적었습니다. 약간의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네 개로 나누어서 하나씩 보고 각각에 대해서 아까 앞에 우리 김용록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 똑같이 약간 분석을 봐서 약간 비교하는 구조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 국회의원 또 국민 소환제도 이쪽 분야를 하나의 또 이슈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걸 통해서 책임 정치를 구현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한번 강화해 보겠다 이런 입장이고 김문수 후보는 이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 중요한 이슈가 많이 되었던 방탄국회를 폐해를 막아보겠다 이런 입장이고 이준석 후보는 이제 이쪽 분야에 관련 공약은 사실은 저희들이 좀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보면 어떤 이게 뭐 언론상에서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온 것들이라서 저희들이 약간 좀 선언적인 입장에서 공약이 논의되고 있다고 좀 이렇게 파악이 많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나온지에 대한 어떤 목표는 좀 저희들이 명확하게 추정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제 소환을 한다는데 이 소환을 사유에 대해서 명확성과 어떤 절차적 민주성, 공정성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공약들은 그래서 문제 해결력 측면에 봤을 때도 국회의원이 기본적으로 면책 특권 있고 자유이임 원칙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과 앞 이 공약과는 약간 또 약간의 이
충돌되는 그래야 부분이 존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공약에 대해서는 약간 국민들의 여론적 지지는 분명히 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일단 어떤 공약이 뭐 이게 되면은 개헌을 통해서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잘 되면 이제 이런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 포퓰리즘 측면에서 남용의 여지도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또 지적도 있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제가 이제 불체포 특권 폐지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선언적으로 공약이 좀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저희들은 목표의 구체성은 추정은 가지만 좀 이런 아쉬움이 있다고 저희들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 특권을 폐지가 민주주의의 어떤 유지와 어떤 발전에 미치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같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고려보다 약간의 어떤 방탄국회 폐해의 어떤 측면에 접근하는 측면이 있어서 문제 해결력은 양쪽을 다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사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 있다. 서로가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특히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서 얼마나 찬성할 것인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그래서 약간 이런 걸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정부 계획 쪽에서 저희들이 봤는데 이곳은 이제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는 공통적으로 좀 한창 올라 나오는 이게 대통령 임기 관련해서 이제 4년 연임제냐 4년 중임제냐 이거 관련해서 공약을 내고 있고 반면에 이제 이준석 후보는 이런 어떤 관점보다는 개헌 얘기는 이제 유보를 약간 하고 있는 입장이면서 대통령을 힘을 빼야 되지만 약간 정부의 어떤 구조나 효율성을 좀 높이는 방식으로 통해서 해보겠다. 그래서 이걸 제1공약으로 내세웠던데 부처 개편을 하는데 19부처를 13부처로 고치고 3부 총리제를 도입해서 책임 운영제를 하겠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대통령의 약간 권한을 좀 줄이겠다는 시각으로 접근을 하면서 또 뭐 예산 편성의 어떤 기능이관 문제 이런 것까지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이 정부 계획 쪽에서 이 4년 연임제 임기 개헌 문제로 뭐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둘 다 굉장히 지금 언론 속에서 던지는 공약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된 정리된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이런 것들을 실행 가능성, 재원 확보, 뭐 전반적인 문제를 정리한 것들은 좀 체계적으로 정리된 게 쉽지 않아서 이런 부분 구체성은 좀 더 저희들은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문제 해결 측면에서 두 후보 다 약간 이거는 국정의 일관성 측면이나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는 과제지만 정책이지만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이런 4년 연임제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어떤 권력 집중의 어떤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어떤 중임제 문제도 분명히 어떤 장기 집권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어떤 그런 개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분명히 이 두 과제다, 두 정책 다 횟수 제한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되는데 이미 이 부분 논의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또 저희들이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제왕적 대통령 어떤 권한을 좀 줄일 필요 있는데 이걸 아까 말한 3부 총리 제도를 도입해서 하려는 방식으로 좀 다른 방식의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셋 다 지속 가능성 측면에 일단은 이런 것들이 이제 개헌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다만 이준석 후보가 하는 3부 총리제는 정부 조직법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어떤 정권이 바뀔 수 있지만 왜 두 개의 어떤 개헌을 통해 하는 것들은 일단 되면은 지속성하지만 그러나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어떤 정치적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대립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개혁 쪽에서 저희들이 찾은 거는 뭐 타이틀을 보면 약간 이재명 후보는 이제 사법개혁 완수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고 김문수 후보는 법 방해죄 신설, 이준석 후보는 사실은 이런 타이틀 없고 정부 효율성 관련 공약에서 공수처 폐지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공수처는 강화하겠다 입장이고 김문수 후보는 공수처를 이제 폐지하겠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다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목표들은 어쨌든 이 구체적으로 이제 서류상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약간 다소 모호하게 정리돼 있고 다만 그러나 우리 추정할 수 있는 방법들은 가능하다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러나 김문수 후보의 어떤 이 법 방해죄 신설 같은 경우에 저희 이제 공약팀에서 뭐 보기에는 이게 제형 법정주의 어떤 핵심인 어떤 명확성의 원칙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우려가 되는 공약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어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건데 이게 어떻게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범죄 구성 요건이 굉장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또 우리 지적이 있어서 실제 문제 해결할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논란이 될 수 있겠다.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이 공약 또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온라인 뭐 재판 도입도 하고 뭐 대법관 정원 확대하고 국민참여 재판, 일부 몇 가지는 사실 어쩌면 보면 이 현재 지적되는 문제점들 있기 때문에 그 이 관련된 정치인들 이슈가 아니더라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서 인정이 될 필요가 있지만, 특히 이제 대법관 정원 확대 이런 문제들은 사실 이 정당 간에 보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공약으로 문제 해결력 측면에서 또는 사회적 합의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 있겠다.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엄청나게 어려운 어떤 갈등 속에서 만들어진 건데, 다시 논란이 만약 이게 공약으로 나온다면 분명히 정당 간 정치적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공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분권 관련 겁니다. 사실 이 자치분권 관련해서 약간 특징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자치분권한데 균형 발전에 약간 강조점을 두면서 그것을 세원, 이 자체 재원을 어떻게 지방자가 마련하는 것인가의 관점을 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보는 시각이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분권에 관심을 해서, 그래서 이 균형 발전하더라도 인프라를 옮기는 구조로 좀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2 공공기관 이전도 하고 대통령이나 국회 이전 관련 집무실 이전 같은 것도 같이 공약으로 제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어떤 중앙정부의 권한을 넘기는 것들 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주로 접근하는 것은 재원을 넘겨주면서 지역 경제를 한번 활성화시켜 보자라는 시각으로 공약들을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대표 공약으로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통한 어떤 지방 경쟁력 강화를 저희들은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세 공약 다 나름대로 이제 이행 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또 얘기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이 대부분이 자체 세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세원이 많은 곳에서는 사실은 또 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런 세원이 없는 곳에서는 오히려 이게 이 서로 간의 어떤 이 균형을 세원의 균형의 어떤 저해 통해서 오히려 못 살게만 더 차별화시키는 그런 현상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김문수 후보가 제안한 문제 이 공약에서는 사실은 이제 중앙부처의 많은 업무를 이관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권한만 넘겼지 예산과 인력을 넘기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들이 많아서, 이런 뭐 대통령의 어떤 의지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공약이다. 이재명 후보도 그런 측면에서 똑같이 저희들은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제안한 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지방 세원이 부족한 지역의 자립도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는 우려. 그래서 어떤 지역 간의 약간의 어떤 그런 논란이나 어떤 그런 논쟁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공약은 대부분 다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약이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치, 행정, 사법 특히 개혁이 함께 붙어서 굉장히 방대한 그 공약의 내용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핵심 중심으로 간략하게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럼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총 5분의 그 위원님께서 참여를 해주시고요. 김봉재 그 서울교육대 교수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신하영 이데일리 기자님이십니다. 그리고 정치, 행정, 사법개혁 분야는 이동찬 그 대표님, 그 다음에 임장혁 중앙일보 기자님, 그 다음에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님이십니다. 그럼 순서대로 김봉재 그 서울교육대 교수님께서 교육 문화 분야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은 어떻게 돼요? 예, 저희가 아마 일단 한 5분에서 6분 정도씩 하시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은 또 플로어에서도 한번 질문을 받도록 해야 돼서 그 시간 범위 내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교육대학교의 김봉재입니다. 저는 그 교육 관련 공약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고, 그다음 오늘 발제해 주신 내용과 함께 살펴보고서는 그 오늘 토론자로서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대선 후보자의 공약을 접하면서 어떤 기대를 했었냐면, 우리나라 국가
우리나라는 특히 교육 입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교육을 매우 중요시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계속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국가 그 교육과 관련된 뭐 그 후보자의 어떤 철학적인 금원, 예, 그 다음에 그 교육과 관련된 그 경영하고자 하는 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금은 좀 구체화돼서 실천 과제, 이런 실행 가능성 이런 게 어떻게 될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그 제가 그 기대를 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단순한 어떤 공약 수준을 좀 넘어서 제가 기대했던 바는 비전인 것 같습니다. 비전 뭐냐면 비전이라는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지만 보고 있는 그것을 제시함으로써 이렇게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제시해 주는 것으로서 이렇게 비전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요 토론회에서 대하게 되는 우리 21대 대선 후보자들의 교육 관련 분야의 공약은 비전이라기보다는 그냥 실천 정책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앞서서 이렇게 그 저희 요 발제하실 때 그 공약을 분석하는 기준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다음 거기에 보면 구체성, 문제 해결력,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사회적 합의성 이런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요 틀에서 그 문제 해결력이라는 것을 조금은 그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고 공약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즉 당면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접근들로 공약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제가 그 교육 관련 현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면서도 장기적인 접근을 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게 그 저출산 문제에 따른 교육의 충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질 때마다 각각 후보들이 단기적으로 내놔서는 안 되고, 지금쯤은 뭐냐면 올해 그 대선 21대 여기에서는 향후 10년 이후에 올 충격에 대해서, 교육적 충격에 대해서 기초를 놓는 이런 부분들에 좀 의견이 있길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오늘 토론에 임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이렇게 이미 너무 많이 알려진 거지만 2006년 이후에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우리 사회가 지불한 그 예산이 280조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더라고요. 그 정도 금액이 됐는데 이 실행이 안 된 이런 현상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교육에 있어서도 이 저출산에 따른 그 문제가 그 투자만 하고 획득이 안 되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 토론을 위해서 제가 전반적인 그냥 조금 제 관점을 말씀드렸고요. 그 세부적인 공약 내용에 대해서 좀 의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의 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관한 건데, 이 부분은 그 제가 강연 자료도 좀 찾아보고 후보자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서울대의 학생 1인에게는 대략 5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는데 불구하고 지방의 거점대 이런 데는 1인당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이렇게 투자되는데, 힘들고 안 된 어려운다고 해야 될까, 이런데도 동일하게 조금 예산을 또 증액을 시켜서 거점 대학 중심으로 지역을 살리겠다는 이런 뜻, 요거는 좀 동의가 되어집니다. 일면. 그렇지만은 이게 자칫 그 앞서 말씀드린 저출산 대책과 같은 어떤 문제 속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출산,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뭡니까라고 했을 때 다양하게 나오겠지만, 아이를 낳았는데 우리 아이가 가장 행복해야 되는데 그걸 보장할 수 없으니까 부모로서, 그러니까 자꾸 그 출산에 대한 기피 내지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즉 뭐냐면 어떤 정책에 대해서 그 정책을 수립하려고 할 때 그 심리적인 측면을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더욱더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라고 할 때 이 정책을 실행한다고 할 때 그러면 그 거점 대학들이 실제로 이렇게 예산상으로 어떤 균등한 이런 그 지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런 그 지방의 그 대학에 그 거점 대학에 이렇게 동일하게 지원을 할 건가 이런 문제들 앞서서 이게 발제에도 약간 그런 부분이 담겨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여전히 예산은 투입될 수 있지만 기대한 성과를 끌어내기에는 더 많은 그 정책적인 세밀함이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이게 뭐냐면 투자에 대한 격차를 줄여서 이게 지방 대학들에 대한 진행을 하지만 그렇지만 그 투자된 것에 대해서 그 결과 산출도 그 격차가 줄어들 건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좀 세밀하게 고민해보고 접근해야 될 사안들이 매우 많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현재 나온 것만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정책이 그렇게 이 공약이 희망적이다라고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김문수 후보의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의 교권 강화 및 교사 보호에 관한 정책들 이런 거 봤는데 뭐 이런 것은 그냥 당장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시도를 하거나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는 정책 수준으로선 동의가 됩니다. 동의가 되는데 그 이상의 어떤 국가 차원의 그 거시적이고 그다음에 그 미래 지향적인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그냥 동의는 되지만 그런 측면은 좀 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신하영 2대12 기자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발언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서울대 10개 만들기하고 그다음에 돌봄, 그다음에 교권보호 정책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인데요. 그동안 이제 정교조나 이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국립대 통합 주장을 이제 펴왔는데 이를 이제 공약으로 좀 받아들인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 취지는 뭐 아무래도 입시 지옥하고 뭐 대학 서열화 해소, 그다음에 지역 국립대를 육성해서 지방 소멸에 대응하자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물론 재정이 많이 투입되면은 대학 평판도나 세계대학 평가 순위를 이제 끌어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보 진영에서도 서울대 10개 만들기 시연에 약 3조 원이 들 것이라고 이제 추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 설령 3조 원이 투입된다고 해도 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교육부가 서울대에 출연하는 재정 규모가 연간 그 6,5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자체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하는 연구비나 재정 지원 사업만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를 합하면 총 1조 2,500억 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수입이나 외부에서 모금한 기부금 수입은 뺀 수치입니다. 현재 이제 지역 국립대에 정부가 출연하는 재정 규모가 대학 한 곳당 많게 잡아 2천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연구비 수주라든가 재정 지원 사업 수주를 감안하더라도 지역 거점 국립대의 대학당 최소 8천억 원씩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따져보면 7조 2천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저는 그 진보 진영에서 3조 원을 추정한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이 계산이 재정 소요 규모를 상당히 낮게 잡았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역효과나 이제 부작용인데요. 그 이 공약이 이제 대학 서열 해체 내지는 완화 차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공약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대학 간 수업 교류나 공동학위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느 지역에서든 10개 국립대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수업 듣고 학위도 공동학위로 받고 뭐 그래야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 국립대 학생들도 마음만 먹으면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대에서 강의를 듣고 졸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서울대는 이제 한 강의실에 학생들이 1,000명 이상 이제 들어찰 정도로 이제 북적이게 될 거고
학생들은 매 학기마다 수강 신청을 못 해가지고 이제 애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방국립대에 남아가지고 수업을 들으는 학생들은 지금보다 더 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균형 발전 차원이나 지방국립대 살리기 차원에서 추진한 정책이 오히려 지역에서 학생들이 더 빠져나가는 그런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대학 경쟁력은 뭐 우수한 교수, 그리고 우수한 학생, 그리고 교수들의 연구 실적, 연구를 통해서 얻은 원천 기술의 사업화 등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재정만 투입한다고 지방국립대 경쟁력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서울대에 남아있는 그 우수한 교수들이 그 사실상의 국립대 평준화로 인해서 서울대를 떠나서 사립대로 가거나 해외 대학으로 유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청년 인재 20만 양성 공약을 제시했는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르칠 교수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해외에 있는 우수한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엄청난 고액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 와서 교수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립대는 공무원 규정상 교수들의 연봉을 마음대로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뭐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아직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고, 설령 재정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도 대학 서열이 해체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지방 국립대에서 서울로 학생들이 유출되는 그런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차라리 국립대 학생 전체에 대해서 무상교육, 무상 등록금을 지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그 국가장학금 예산이 연간 5조 원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득분위도 9분위까지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국립대 학생들을 무상교육 실현하는 데는 2조 원도 들지 않습니다. 국립대를 이제 무상화하게 되면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부담 없이 이제 진학을 하게 되고, 또 지역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 효과면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앞서 이제 김영록 교수님도 평가하셨는데, 그 사회적 인식하고 취업시장 개선을 통해서 기업 채용 과정에서 학벌 차별을 완화하는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돌봄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그 학부모들은 이제 아이들 돌봄 서비스를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학교 밖보다는 아무래도 학교 안이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인데, 이 학교 안에서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교가 돌봄 기관처럼 변질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요즘 교사를 상대로 학부모들이 악성 비난이 늘어나고, 교사나 학교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도 일정 부분 학교가 돌봄 기관화됐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부모가 학교나 교사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학생들도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돌봄 정책에 대한 책임을 그 지방자치단체로 상당 부분 이관을 해서 그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학부모들의 선호도를 고려해서 학교 안에도 별도의 돌봄센터를 설치를 하더라도 그 운영 책임은 지자체가 지도록 해야 교사의 그 업무 부담을 또 완화할 수 있고, 그리고 업무를 분리하기도 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교사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를 했는데, 저는 그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필요한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사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서 나중에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아도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장기간 정신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소송을 교육당국이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노력하고 병행을 해서 학교나 교사에 대한 인식 개선, 그리고 학교나 교사를 존중하도록 만드는 문화 조성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하영 기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문화 분야의 그 TO 이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이동찬 이사님이십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 테오라는 스튜디오에서 온 이동찬입니다. 저희 스튜디오는요, 그 짧게 소개드리면 뭐 지구마블 세계여행, 뭐 굿데이, 데블스 플랜, 피지컬백 이런 넌스크립트 예능을 이제 제작하고 있는 제작사고요. 젊은 조직이라서 젊은 PD님들하고 이제 제작자들이 열심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또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짧으니까 저도 짧게 몇 가지만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대선 공약을 평가한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제 지식이 또 일천에서 조심스러운 면이 많은 것 같고요. 저희는 다만 문화계에서 이제 오랫동안 종사하고 있고 컨텐츠를 제작하는 제작 사이드에서 꼭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이용하시겠지만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을 통해서 저희 그동안 너무 재미난 컨텐츠를 많은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런 글로벌 OTT들이 이제 빠르게 국내에 이제 오면서 제작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고도화될 수 있는 기회도 생겼고, 저희가 만들어낸 많은 좋은 컨텐츠들이 너무 편하게 전 세계에 계신 많은 분들께 소개할 수 있게 된 거는 분명 엄청 큰 순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그에 비해 이제 국내에 있는 많은 OTT들이 이제 그와 함께 궤를 맞춰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가 마련됐냐라고 하면 아쉽게도 글로벌 OTT에 비해 아직까지 국내 OTT의 성장은 여러 면에서 늦고 더딘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또 좋은 공약들을 내세워 주시는 가운데 이제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와 함께 또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또 살펴주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부서 간에서도 이제 부처 간에서도 많은 대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이 빠르게 반응할 수 있게끔 좀 정책적인 면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또 실행이 될 수 있게끔 마련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관에서도 대화를 좀 많이 해서 진짜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도 좀 많이 들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 국가 균형 발전 취지 하에서도 현재 지방에 내려가서 촬영을 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제작사들은 비용 부담이 크고 많은 컨텐츠를 만드는 면에서도 어려움이 큽니다. 근데 이제 지역에 내려가서 지방에서 이제 저희가 컨텐츠를 제작할 때 뭐 지역 인센티브를 통해서 환급을 받는다든지 뭐 일정 부분 지역에서 쓴 돈은 지자체를 통해서 페이백을 받을 수 있다거나 하는 제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뭐 조지아주, LA, 그다음에 뭐 뉴욕 이런 곳에서도 실제로 컨텐츠를 그 지역에 와서 찍을 경우에는 제작사에게 많은 비용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많이 착안해서 저희도 제도화할 수 있고 하면 충분히 또 어려운 시기에서도 또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또 지속 가능한 창작자들이 계속 업계로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가 너무도 필요하죠. 그 스타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제 저희 컨텐츠의 앞선 세대를 장식하셨고 지금 글로벌에서도 너무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듯이 그 다음 제너레이션이 꾸준히 이어져야 이제 K 컨텐츠가 여전히 큰 위상을 발휘할 수 있듯이요. 창작자들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보면 이제 저희 CJENM에서는 오펜이라는 걸 통해서도 계속 창작자들이 도전할 수 있고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고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또 공약면에서 많이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의견을 직접 제작하고 있는 현업 사이드에서는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동찬 태호 이사님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어서 정치, 행정, 사법 개혁 분야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장혁 중앙일보 기자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정치부에서 일하고 있는 임장혁입니다. 저도 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에서 이 사법 개혁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법개혁 공약이라고 할 만한 게 특별한 게 지금 없는 상태고 사법방해죄 도입한다고 하는데 뭐 이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으니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중심이 될 텐데요. 이 대법관 증원 문제는 5월 1일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 이후에 민주당에서 급부상한 정책입니다. 그게 이제 대선 공약에 반영이 됐는데 이거와 패키지를 이루고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재판소원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정책이 패키지로 달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재판소원이나 뭐 대법관 증원 문제가 각각 뭐 이게 정책 아이디어로 그동안 논의되어 온 맥락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 민주당의 대선 공약으로 부상하게 된 배경은 이재명 후보 본인의 사법 리스크 문제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이 대법관 증원은 지금 민주당이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특검 탄핵 등을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2년 임기를 남은 2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게 하고 조기에 물러나게 한 뒤에 대법원 이 구성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뭐 이 선거법 개정이랑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법 위반 문제는 그 두 가지 법안으로 처리가 되는데 나머지 진행 중인 또는 재판이 중지될 4개의 재판을 대통령 임기를 채우고 난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문제랑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구성을 바꿔놔야 이 후보의 나머지 사법 리스크들이 무죄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런 대법원에서도 무죄나 뭐 가벼운 형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서 그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법리적 재판을 다시 한번 받겠다는 게 이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식의 대법관 증언이나 헌법재판소 이 개편 문제는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아주 큰 틀에서 이제 변동시키는 문제다 보니까 이게 이런 속도로 이런 틀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가급적이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게 속도전에 붙여지지 않고 별도의 어떤 트랙을 통해서 위원회를 만들든지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법관 정원을 증대할 것이냐 말 것인지 하는 문제는 상고심 체제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라는 어떤 큰 틀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고 그 상고심 개편을 위해서는 그동안 상고심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왔던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상고 허가제니, 상고 법원이니, 그 또 다른 하나의 맥락에서 대법관 증원도 같이 논의가 됐던 건데요. 이런 논의들이 어떤 게 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재판의 대법원의 구성의 다원화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치들이 같이 논의되고 장기적인 토론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될 문제다. 대선 공약을 이걸 제시했다고 또 그걸 제시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아주 급한 속도로 진행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리고 사법방해죄 신설 김문수 후보가 말씀하신 사법방해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동안도 계속 논의가 있었지만 이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도입이 어려웠던 법인데요. 이거 역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간단히 도입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준비해온 내용들이 있지만 시간 제약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장혁 기자님 토론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서울신문 강국진 기자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 강국진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정치 행정 분야 관련해서 제가 3가지만 간단하게 제 개인 의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본인들의 생각까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공약에서 나타나는 기저에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철학과 구호 그리고 권력 집중이 아니라 권력 분산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근데 그게 과연 좋은 방향인가? 직접 민주주의 철학과 구호에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이제 갈수록 좀 의구심이 커지는 게 사실이고요. 권력 분산이 이게 반드시 옳은 건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기저에 국가에 대한 불신을 깔고 이렇게 그런 구호가 나오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이제 3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는 솔직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좀 부작용을 좀 우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문수 후보가 얘기한 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는 이건 진짜 우려스럽습니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 의견이고요. 4년 연임제, 4년 중임제 요새 얘기들 하는데 이것도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4년 연임제, 4년 중임제 얘기하면서 그 근거로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논리가 전개가 되는데 제왕적 대통령, 그러니까 5년짜리 왕이 문제니까 8년짜리 왕을 세우자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의원 내각제를 지지하니까 저는 뭐 4년 중임제든 뭐 단임제든 다 저는 반대인데 대통령 중임제를 지지하는 거는 뭐 개인의 정치적 자유, 의견의 자유니까 그건 상관이 없겠지만 그 근거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얘기하는 건 이거는 제가 보기엔 진단과 처방의 이 불일치다. 그래서 차라리 뭔가 좀 다른 의견을 뭐 근거를 들어서 4년 중임제, 연임제를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개헌이 지금 중요한 문제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중요한 문제는 제가 보기엔 선거제도 개혁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자치분권 관련해서는 저는 이 어떤 그 정책 담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일단은 자치하고 분권을 같은 범주로 묶는 거에서부터 저는 이제 판이 꼬였다고 생각을 일단 하고요. 분권은 수단이고 균형 발전이 이제 목표가 되겠죠. 그 세트로 만약에 묶는다면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서 분권이겠죠. 그 분권하고 자치는 제가 보기에 좀 범주가 다른 문제고, 근데 분권이 그러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좋은 수단인가? 솔직히 그것도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 분권 정책의 결과로 뭐 제주도 특별자치도, 강원 특별자치도, 전북 특별자치도, 각종 특례시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러다가 이제 조만간에 대한민국 뭐 나라 이름을 뭐 대한특별민국으로 바꾸자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이 제가 보기에 분권을 강화하겠다는 그 구호들, 공약들이 전반적으로 균형 발전하고 충돌하고 수도권 독점 체제가 문제라고 하면서 이제 분권 관련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분권 관련 얘기가 수도권 독점 체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가.스럽습니다. 복지 정책은 뭐 보편적으로 하고 산업 정책은 선변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체로 보면 산업 정책을 보편적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얘기를 일반적인 용어로 바꾸면 이제 나눠 먹기죠. 그래서 산업 정책은 보통 보면 이제 분권 얘기를 이제 산업 정책에 대한 어떤 결정권 차원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산업 정책은 제가 보기엔 그 반대로 국가적 논의 구조 속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분권에서 더 멀어져야 될 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정책학계에 계신 뭐 학자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뭐 분권에 대한 굉장한 열의와 지지 의견을 갖고 계신 거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분권을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공약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과연 균형 발전에 맞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을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님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5분의 토론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청중 플로어에 혹시 이렇게 의견이 있으시거나 뭐 한 말씀 해주실 분이 있으시면 한 분 또는 한 2분 정도까지만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발제에 대해서 뭐 질문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다 보니까 토론에서 좀 더 이렇게 충분하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었을 텐데 이제 그렇게 이렇게 충분하게 시간을 허용하지 못해서 한편으로는 좀 죄송합니다. 예, 특별하게 별도의 그 질문이 없으시면은 발제를 맡았던 2분께 각각 마무리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김영록 교수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토론 과정에서 이제 우리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님께서 국립대 무상교육에 대한 말씀 제안을 주셨는데요. 그 제가 이제 2021년도에 관련된 연구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이제 국립대 무상교육은 굉장히 이제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근데 재원은 뭐 아까 2조 원 말씀하셨는데 2조 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1조 한 5, 6천억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 국립대학 그 학생들 무상교육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그 부분뿐만 아니고 이제 고등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국사립
정책이 가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사립 때는 이제 좀 강력한 형태로 자율권을 부여해야 되고 그 등록금을 누르고 있는데 지금 등록금을 이제 완전히 풀어주고 그 대신 이제 고등교육의 보편성은 국립대 무상교육으로 실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이 재원 배분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제 등록금을 억누르기 시작하면서 고등교육 재정이 국사립으로 쪼개지면서 사실은 이제 국립도 죽고 사립도 쪼그라드는 이제 이런 형태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등교육의 정책에 굉장히 큰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국립대 거점 국립대 육성에 대한 그 공약이 이제 사실 선거 때부터 나오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그 거점 국립대 육성을 이제 대표 공약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실제로 국립대가 육성이 되었느냐, 그 당시 그 이후로. 그러니까 이제 공약은 제시할 수 있대 공약의 진정성이 있느냐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국립대 육성 지원 사업 조금 드린다고 해가지고 국립대 육성되지 않습니다. 그 교육부 관계자도 오셨지만 실제로 이제 강력한 형태의 그 정책을 수립하고 여기에 대한 진정성을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뭐 저는 이재명 후보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이 뭐 실현이 가능하다, 뭐 허황된 소리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거점 국립대 육성에 대한 이제 그 의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선거 때만 아주 쓰기가 좋은 이야기들이에요, 사실은 그게. 왜냐하면 지역에 대한 공약도 되고 고등교육에 대한 공약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일타 상비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권들은 그걸 많이 씁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정권을 잡으면은 국립대를 실질적으로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이제 국립대가 계속 위축이 되어 왔고 그 맥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등록금 그 사실은 억제됐던 그 정책도 MB 정권 이후에 그 정책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어서 하현상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공약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지 못하면 좀 아쉬움이 있고, 이제 뭐 그런 이유에는 사실 공약 자체가 굉장히 좀 구체성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는 또 뭐 한계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자리에서 하나는 앞에 이제 두 분이 이쪽 분야의 정치, 행정, 사법개혁 분야에서 굉장히 천촌살인 같은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다만 이제 지금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제가 좀 느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지금 만드는 많은 이 정치, 행정 쪽, 사법 쪽 개혁 공약들은 각 정당이 또는 후보 입장에서 자기들의 또 대응하기 위한 공약, 뭐 이런 측면의 공약의 방향성이 너무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또 그 공약이 실제 진짜 이 정치적 개혁도 뭐 이 정보 효율성을 높이고 사법 개혁을 위한 것인가, 분명히 반대급부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좀 같이 논의돼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면들이 너무 아쉽다. 그래서 좀 뭐 이 자기 정당과 후보를 위한 어떤 대응 공약이 아니라 이제 국민을 위한 공약, 국가를 위한 공약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 두 분의 교육 문화 분야 또 정치 행정 사법 개혁 분야, 특히 정치 행정 사법은 타 분야와는 다르게 개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변화를 유도해야 되는 그 분야로서의 의미가 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평가 지표에 맞춰서 평가를 하시는 이 발제자분들 또 이와 관련해서 토론을 해주신 토론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선이 생각지 않게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 한국정책학회의 대선 정책 공약 평가는 시그니처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하고 굉장히 그 추진을 정교하게 해왔는데 이제 시간상 좀 급작스럽게 하게 된 이제 그 사회 환경의 이제 변화 때문에 어떤 나름대로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각 당에서도 이 공약을 급조해서 또 만들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아마 애로사항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공약이 갖는 의미는 국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눈을 뜨고 또 귀를 크게 열고 주목해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항상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유야무야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를 끝까지 지켜보면서 실제 국민들에게 많은 그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봐야 되는 게 우리의 또 역할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정책학회는 아마 이 평가 결과에 대한 그 내용들을 이제 책자로 발간을 해서 아마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이 국정 과제에도 잘 포함이 되고 또 녹아들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우리 교수님들이 함께 모여서 또 아마 집필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끝까지 관심을 잃지 마시고 우리 한국정책학회에서 대선 정책 공약 발표한 내용이 그대로 이어져서 대한민국이 보다 더 발전하고 성숙한 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예, 이상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청중 플로어에 와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 세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